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관련 이슈와 전략 자세히 챙겨보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가 계속 3천선 경계선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은 지금 반도체 투톱이 강하고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 강합니다. 연말 배당을 보고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배당주 투자는 충분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주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거시경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정도가 현재의 주가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사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떨어질 가능성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 4% 정도의 경제 성장률 달성, 그다음에 내년도는 분명히 이거보다 떨어지는 3% 내외 정도의 경제 성장률 전망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업종별로 또 뚜렷하게 주가의 흐름이 차별화될 가능성들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업종 간의 차별화 현상은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지만 어떤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까, 내지는 매출이 더 증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보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내년도 전망이 굉장히 어둡게 변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경기가 내년도에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들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연말 근처로 오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내년도 흐름이 굉장히 견조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전망들이 확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 전망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업종 그리고 완성차 업종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당연히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업종 간의 차별화된 흐름, 다행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업종, 그다음에 완성차 업종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업종들이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는 그래도 지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흐름. 사실 11월 말까지만 해도 보면 2,800포인트까지 근처까지 내려갔었단 말이에요. 2,830포인트까지 우리가 내려갔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12월에 들면서 지금 3,000선을 회복을 했는데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 그 다음에 완성차 업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인 지수 회복,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저희들이 자동차 대표주 이야기를 나누고 또 반도체 얘기 나눌 때마다 배터리를 좀 항상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 게 배터리가 일종의 전기자동차의 반도체와 역할과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앞으로는 그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배터리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전기차 중심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이제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도부터는 전기차가 전체 완성차에서 차지하는 판매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들이 높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전기차에 있어서, 물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도 사실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 배터리 쪽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완성차 업체, 전체적인 자동차 업계의 상대적인 선방, 개선, 이쪽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배터리 생산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결국 또 내년도 보면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이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이런 완성차 업체 그리고 자동차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배터리 업종의 실적 개선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될 가능성들이 높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특징적으로 뽑을 수 있을 텐데 선물을 매수하고 있다는 건 그래도 이제 시장에 상승 여력이 더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시그널 자체는 좋은 편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보의 흐름이 어디서 시작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주식 현물 시장과 주식 선물 시장을 비교
비교를 해봤을 때 항상 주식 선물 시장에서 정보의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주식 선물 시장이 상승을 하면 결국 현물 시장이 이 선물 시장의 흐름을 쫓아가는 형태의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패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은 결국은 주식 현물 시장에서도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이 주식 선물 시장에서 지금 코스피 200 선물을 얘기하는 거죠. 2조 원 정도의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그런 매수세, 자금 유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시장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신호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런 것과 비슷하게 지금 현물 시장에 있어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은 뚜렷하게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일주일간 약 1,700억 정도 지금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최근 1개월간 놓고 보면 외국인들은 약 5조 원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주식 선물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다음에 주식 현물 시장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사실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연말까지 이제 기간을 조금 좁혀서 연말까지의 외국인 자금 흐름은 지금과 같은 그런 강한 유입세보다는 다소 주춤한 유입세를 보일 가능성을 오히려 조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들, 테이퍼링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요. 내년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훨씬 더 앞당겨 줄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상당히 큰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강한 지금 지난주와 같은 그런 강한 유입세보다는 조금 더 완만한 형태의 자금 유입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연말까지는 오히려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의 영향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 피치가 헝다 제한 디폴트로 강등을 하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조금 불거지나 했는데, 또 이제 중국 쪽에서 부양책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 또 훈풍이 불어왔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에 미칠 영향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차이나 리스크는 헝다 자체로부터 오는 리스크보다는 전반적인 지금 중국 경기가, 헝다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 중국은 부동산이라는 이 산업에 대한 의존도, 경제 성장 의존도가 대단히 큰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위험성을 오히려 우리가 더 크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헝다는 지금 제한적 디폴트가 이제 그 등급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헝다가 갑작스럽게 무너지면서 경착륙으로 갈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 경우에 중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굉장히 큰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 그다음에 인민은행의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민은행은 15일부터 지금 지준율을 0.5% 인하하는 결정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 정부도 이러한 헝다 그룹의 디폴트 과정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헝다 그룹이 상대적으로 우량한 자산들을 매각을 함으로써 이러한 피해 내지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벌어주는 방식,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질서 있는 디폴트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데, 이런 질서 있는 디폴트를 유도함으로써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장이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시장들도 사실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 이러한 헝다 그룹의 디폴트 그 과정이 질서 있는 디폴트,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의 그런 디폴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착륙의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완만한 형태의 그런 이제 디폴트
여유, 그러니까 질서 있는 그런 디폴트 모습을 보이면서 정리되는 수순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그 경제 구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업종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는 향후에도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경제, 지금 부동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이는 과정으로 그동안 가고 있었는데 헝다가 무너지면서 오히려 그렇게 의존도를 줄이는 과정에 제동이 걸리고 또다시 유동성을 풀어서 안 그래도 취약한 그런 경제 산업 구조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므로써 미래의 충격에는 오히려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중국 경제의 취약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펑다 사태를 놓고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크게 갈립니다. 방금 말씀 주신 우리 황세윤 연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내년 3월까지는 봐야 된다. 과거 2014년에도 부동산 위기가 왔을 때 정부가 대응책을 내놨고 그래서 대마불사 형태로 또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붐이 일어났고 이런 형태가 과연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중국 정부를 믿고 갈 것인가. 아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중국 국민들이 이번엔 뭔가 터진다.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부동산 투자가 한 30% 차지하는데 GDP에서 이 부분이 만약에 꺼진다 그러면 중국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또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지금 중요한 상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잠시 눈길을 쏟고 있을 때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거든요.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MSCI 신흥국 지수에 들어가겠다.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겠다. 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전면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두 가지는 이제 엮여 있는 그런 이제 그렇죠. 이슈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물론 이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원화의 역외 거래가 가능할 것이냐 이 그렇죠. 부분이 네.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매도가 지금 350개 종목에 대해서 허용이 되어 있고 나머지 거의 2,000개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SCI는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도 시정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은 사실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원화의 역외 거래지만 공매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금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MSCI에서 그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공매도 전면 재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상당 부분 지금 엮여 있는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국내 증시는 사실상 한 단계 정도의 레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자금들이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자금들보다 훨씬 더 큰 규모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게 되면 기계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지금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지수의 레벨업을 가져올 수가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일정 부분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양날의 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시장 지배력 내지는 가격 주도력은 지금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앞으로는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기 상황 되면 사실 항상 외국인 자금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국내의 변동성을 극도로 증폭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유입이 들어오는 것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 주식시장에 가져올 수 있지만 반대로 외국인의 주가 주도력을 지나치게 강화시키고 또 위기 상황에서의 가격 변동성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부작용도 충분히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공매도 같은 경우는 선진국 지수 편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할 이 방향성을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한다면 사실은 공매도는 이제 전면 재개하는 것이 불가피한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감은 여전히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렇고 내년에 이제 대선이 지금 3월 달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선 이전에 공매도가 전면 재개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내년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 재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개가 된다면 금융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충분히 이제 시장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3개월 내지는 6개월 전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발표해서 시장이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